일단은 오늘은 조금 덜한데 어제는 바이오가 굉장히 세서 네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 바이오가 좀 다시 좀 올라오려나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 판세를 애널리스트로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저번에 이제 2달 정도 전에 글쎄요. 나왔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YTD 연중 수익률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네. 특히나 1분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비수기였고 그러면서 뭐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약 같은 코스닥 대장주가 신뢰도가 약간 이제 훼손이 있었던 이슈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섹터가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2분기에 진입을 하면 드디어 섹터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였었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가 딜이 될 수가 있고 두 그렇죠. 번째가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딜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계약이나 이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딜이라고 하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 지금 뭐 5월 중순까지는 나온 게 큰 예,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뭐,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회 모멘텀인데 네. 학회는 2분기에 메인 학회가 4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하나 그리고 5월 달, 6월 달에 3개가 있고요. 네. 일단 4월 달에는 AACR이라는 이제 초기 암학회인데 이건 이제 끝난 학회이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데이터를 좀 잘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뭐 알지노믹스, HAB 이노베이션, 뭐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섹터가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사실 못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창 그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주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았어서 그렇죠. 바이오가 한번 갈 수 있었던 타이밍을 약간 쉬었던 게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건 조금 진짜 아쉽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학회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이제 5월 27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뭐 학회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EASL이라는 메시 학회, 뭐 간과 간 쪽에. 관련된이고요. 두 번째가 아스코, 이게 5월 29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큰 학회, 암학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코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ADA라는 건 이제 비만 학회이고 아, 6월 네. 5일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당장 다음 달 초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글로벌리 유망한 학회들이 3개가 좀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 국내 발표 기업들도 이제 다 초록 제목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할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뭔가 섹터 단에서 그러니까 글로벌리로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국내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바이오를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반도체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나오니까 바이오 사야 된다라고 할 만큼의 설득력이 그러니까 큰 데이터까지는 조금 아쉽긴 하다. 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요한 데이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섹터를 크게 땡길 만한 데이터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각 기업 단에서는 유의미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돌고 돌아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바이오가 뭐 언제 대체적으로 가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뭐 닉스전자, 뭐 전닉 같은 좀 주도 실적주들이 좀 쉬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순환매가 코스닥으로 들어올 때 이제 바이오가 좀 갈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학회 분위기는 조금 고조화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정말 들어오려면 딜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요게 일단은 그게-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요약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ABL 바이오가 그거 큰 딜 했던 게 그게 작년 얘기였나요? 작년 11월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6개월이 지났고 이제 꽤 됐죠. 반년 동안 이제 좀 주요한 바이오텍에서 조단위 때 딜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때 그러니까 ABL 바이오 그때 딜 때도 딜 뭐 평가도 물론 좋았고 그 규모도 컸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일종의 약간 트리거 역할을 하고 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같이 좀 ABL 바이오가 대장주로 다 같이 한번 쭉 끌고 하는 갔었습니다. 작년 사실은 연말에. 그게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서 요 한 1, 2년 사이에 좀 봐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맞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이제 워낙 반도체 중심의 시장 흐름이 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바이오의 그러니까 팬덤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반도체가 가든 말든 나는 오로지 바이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으신 섹터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해가지고 보다는 일단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바이오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바이오 좀 투자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그런 거를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 이게 사실 딜이야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애매한 지점이 이게 언제 나올지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당장 언제 나오게 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주로 기관 투자자분들이 미팅을 많이 하니까 맞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미팅을 하면은 대부분 다 바이오 비중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은 섹터를 줄인 것 같아요. 이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벤치마크가 코스피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닉스 비중을 좀 더 높이려면은 결국에는 바이오를 팔아야 된다다 뭔가를 보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바이오는 기관들은 다 나가고 있는 최대한 대부분 다 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의 이제 개인들 위주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의 바닥은 바닥이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좀 올라가 주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는 개별 기업 단위로 유의미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딜이 나와야 가는데 이제 뭐 제가 지난달에 자료를 썼던 거에는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대충 추려는 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제 그 ADC 쪽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예. 이제 좀 큰 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만 쪽에서 한미약품 예. 그리고 RNA 쪽에서는 뭐 이제 올릭스랑 알소믹스 같은 기업들이 좀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알테오젠, ABL 뭐 이런 기업들도 연중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여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이오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분들 중에서는요. 야, 그분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컨빅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신이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포모를 겪으실 수가 있을 수밖에 없긴 당연히 한데 있죠. 근데 이제 바이오는 결국에는 이제 한번 이런 모멘텀이 오면 다 같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들고 계시면은 이제 홀드가 맞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요. 섹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신규로 이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뭔가 반도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이제 뭐 바이오를 한번 좀 봐야 되나? 이런 그리고 고민을 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많이 바이오가 있고. 근데 코스닥을 정부가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참여 네. 통장 펀드도 22일 날 출시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도 일단 어느 정도의 자금은 기술 특례가 바이오에- 됐든 뭐가 됐든 바이오로 들어갈 게 이미 좀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상하게 돈도 좀 들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심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 업황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 말씀하셨던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22일 날 네. 이제 그런 펀드들이 런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결국에 딜 기대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요거를 뭐 당장 지금 뭐 이제 크게 사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주요하게 좀 길게 봤을 때 좀 좋을 만한 기업들은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좀 많이 싸진 상황이어서 그거를 그냥 차근차근 조금씩 사자라고 해서 시작점으로 보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시드가 100이다라고 하면 100을 지금 다 살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네, 그건 지금 뭐 당연히 그래야 살 되는 필요는 거고.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딱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10을 이번 달 사고 이렇게 사다가 딜 나오고 나서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바닥에 미리 조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좀 기다려보자. 요 정도가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한테 특히나 기관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일단은 갈 것 같은 것들 좀 롱텀하게 볼 것들만 조금 사놓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종목들은 라이센스 아웃 같이 즉 기술 수출 뭔가 딜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있으니까요. 그건 뭐 우리 맞습니다, 한 의원님 자료들 보셔도 되고 기사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한승현 뭐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치면 그 관련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사실은 여기서 따로 종목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아까 이제 바이오의 사실상 이게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과 네네. 바이오도 액티브도 있고 심지어 그 지난번에 미래자산운이었나요? 그 라이센스 아웃 쪽만 치중한 그런 액티브 ETF를 출시하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액티브 ETF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완전 선수분들이야 뭐 그 개별 종목 주로 하시겠지만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근할 때 개별 종목보다 특히 이런 액티브가 됐든 아니면 패시브가 됐든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방법은 말씀 주신 거대로 이제 ETF, 뭐 패시브 말고 액티브가 있을 거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총 5개 운용사에서 최근까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택지는 좀 다양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 투자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액티브 ETF가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들 템베거를 찾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개인분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액티브 ETF들을 5개가 최근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최소한 기관에서 한번 검증한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개 액티브 ETF에 뭐 예를 들어 상위 10개 종목이든 이런 걸 쭉 뽑은 다음에 공통적으로 시총 대비로 이것들은 좀 많이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이든 아니면 네. 운용 직접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요거는 단기로든 아니면 롱텀하게든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보다도 비중이 좀 많이 태워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하게 되면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얕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TF를 드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데 요즘에는 들어가 보면 구성 종목들 다 있고 비중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잘 확인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개별 종목을 그렇게 해서 골라서 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냥 아예 그것도 좀 그렇다. 난 잘 모른다. 그렇다고 그러면들은 그냥 그렇죠. 액티브 일단 ETF나 처음에 시작하시거나, 네. 네네.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섹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편안한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ETF라는 상품이 바이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고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야에 어쨌든 발을 들여놓기에는 출발자들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비기너들한테는 되게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바이오 액티브 ETF들이 출시가 좀 되게 되면서 그 운용사들 간에서도 이제 이게 수익률을 조금 어쨌든 좀 네. 해야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좋은 그 기회인 게 이제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루 딜레이가 되는데 종목들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런 걸 좀 펴놓고 투자하시면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는 국가 전략도 산업입니다. 정부에서 이재명 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투자를 하시는 데서 좀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건 미래의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이거를 좀 땡겨와서 지금 이제 가격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이런저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바라봐야 될 방향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아까 이제 학회 말씀을 하셨고 네. 5월 지금 이제 중순이니까 이제 남아 있는 학회가 간학회, EASL 그다음에 5월 말에 하는 아스코 맞습니다. 이런 이제 그다음에 ADA 당뇨 비만 위험 학회 6월 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만 보더라도 간, 암, 당뇨 비만 이거는 뭐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시장도 크고 맞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도 좋고 뭐 한번 딜 나오면 주가도 세게 움직이고 이런 이제 분야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위원님이 출장을 가시는 학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스코라고 이게 전 세계 그냥 전체 그 신약 학회에서 가장 큰 학회가 아스코 항암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직접 참관을 해서 글로벌 데이터들과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미팅을 할 예정이고 네. 관련돼서는 이제 나중에는 보고서로서 조금 더 자료를 좀 상세하게 그렇죠. 네,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간, 그다음에 암, 당뇨 비만 이렇게 있는데 물론 간이랑 암이랑은 뭐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지금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는 비만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뭐 위고비니 뭐 젯바운드 등등 해서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큰 글로벌 이 바이오 시장에서 시장 규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시장을 결국엔 보면은 질환별로 보는 게 그 가장 편한 구분 방법인데 가장 큰 시장은
항암입니다. 항암으로. 이게 전체 시장에서 의약품 시장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는 게 항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가 이제 비만입니다. 이게 원래는 거의 없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그냥 5년 사이에 올라온 게 비만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가 자가 면역 이런 순서들인데 그래서 항암이 어쩔 수 없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딜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 제가 간 아스코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계속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만인데 비만도 산업이 커지긴 하는데 최근에 약간 슬로우했던 게 이제 비만 쪽이 계속 커질 거냐, 프라이스가 너무 떨어진다, 큐가 이제 커질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조금 수익을 내려면은 이게 지금 뭐 섹터가 투심이 안 좋다, 뭐 이런 거가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네. 정말 긴 방향성으로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그냥 빅파마들이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5년 뒤에 어디 관심이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국내 종목이 기업들이 어디가 어디 있고 있냐. 그 기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냐 이거 위주로 보는 게 그러네요. 이제 진짜 한 5년 정도 투자했을 때 성과가 정말 이제 좀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은 그냥 계속 가기는 합니다. 근데 비만에서도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근육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앞으로 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고 그와 관련된 것들도 국내 기업들이 좀 찾아보자가 이제 뭐 한미약품, 뭐 올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NA도 최근에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열심히 드렸지만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가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RNA 같은 기업들이 뭐 또 중첩되는데 올릭스랑 뭐 알지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유전자를 치료해 보자이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요거는 아직 국내 종목에는 없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또 한번 7월 달에 아마 또 다른 미국 출장에 갈 예정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 바이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많이 미팅하려고 합니다. 상장 기업들이 네. 아니라. 근데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제 미국 현지 바이오 VC들이 네.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아이디어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넥스트 그 비만, 넥스트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에는 면역항암, 2010년도에는 면역항암제 같은 거가 올라왔고 네네네. 2020년은 비만이 올라왔고요. 네. 2030년은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이제 빅파마들이 다 뇌질환이거든요. 나중에 저희 한 5년 뒤에 만약에 100개 되면 네. 모든 빅파마들이 다 막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근데 네네네. 그 10년 뒤가 이제 노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 많다여서 알겠습니다. 네. 말이 좀 시간이 다 됐네요. 뇌질환 쪽 이걸 잘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유현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